황금 같은 향신료, 육도구 재배 사업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그레나다였지만 테디와 에릭의 끝은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개를 이끌던 테디와 에릭 중 테디가 먼저 세상을 뜨면서 그레나다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권력욕에 폭주한 에릭이 비밀경찰과 갱단을 동원해 독재 정치를 펼치자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요. 비숍은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해 신보석 운동을 이끌어 에릭을 축출했죠.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데다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비숍을 카리브해 민주국가와 미국이 좋게 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숍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 공산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고문들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비숍의 세력이 굳혀갈까 싶었지만 세상은 비숍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1983년 10월 13일 비숍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였던 코드가 인민혁명군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비숍 내각을 가택연금하는 사건이 터지죠. 이 사건으로 그레나다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으며 비숍 내각이 재판조차 없이 처형되자 카리브해 민주국가들과 미국은 결국 그레나다에 개입하기로 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레나다의 임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사를 경영하다 정계에 뛰어든 테디, 노동자로 일하다 정계에 뛰어든 에릭, 혁명가 총리 비숍, 비숍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 코드, 그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스틴 장군이 있죠.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된 난장판을 정리한 미국의 완전한 승리,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공은 1983년 10월 25일로 결정됐지만 남은 시간은 고작 며칠 뿐이었습니다. 그레나다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했고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는데요. 참모부에서는 그레나다 지도조차 없는 탓에 시내에 가서 그레나다 관광 지도를 사오더니 격자만 그어 작전 지도로 배포했죠. 참모부는 그레나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영국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얻는 등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터 부실해도 미국이 그레나다 침공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레나다를 장악한 인민혁명군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인데요. 인민혁명군 병력은 1,500명으로 대부분 AK 소총이나 SKS 소총, PPSH-41 기관단총 등 낡은 소화기로 무장한 데다 중화기도 부족해서 사실상 아프간 반군보다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1981년 2월 소련으로부터 BTR-60 장갑차 8대, BRDM-2 장갑차 2대를 받아서 기갑전력이라 할 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침공군을 막을 대공포조차 당시에도 수십 년은 된 고물이라 미국은 인민혁명군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미국이 진짜로 신경 쓴 건 그레나다에 있는 784명의 쿠바인으로 그 중에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침공에서 이들의 희생이 발생한다면 쿠바가 개입할 명분을 주는 거라 미국은 걱정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그레나다를 내버려둬서 카리브해가 공산화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0월 19일 참모부는 그레나다 침공, 즉 긴급분노작전을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조셉 메트칼프 중장에게 맡겼는데요. 그는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합동기동부대를 구성했지만 침공인 10월 25일까지 단 4일밖에 남지 않았죠. 메트칼프 중장이 지휘하는 합동기동부대의 계획은 레인저로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점령하고 해병대가 펄스 비행장을 점령하면 의대생과 영연방 총독 폴스쿤경 구출작전을 수행하고 공수부대를 데려와 그레나다를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미국인 의대생 600명은 인질은커녕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지만 미국은 그레나다를 침공할 명분이 필요했고 오직 스쿤경만이 그레나다 침공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레나다는 독립했지만 영연방에서 탈퇴하지는 않아서 스쿤경이 영연방 총독을 맡은 건데요. 그레나다 내부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자 스쿤경이 미국에 몰래 연락해 그레나다에 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10월 23일 실 6팀 12명과 공정통제사 4명은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정찰하기 위해 그레나다의 침투를 시도합니다. 작전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들은 구축함을 타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침투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구축함에서 발진한 헬기에서 바다로 투입하던 대원 12명 중 4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죠.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8명은 작전을 이어가려 했지만 침투용 보트마저 파도에 휩쓸리면서 결국 작전은 중단되고 맙니다. 첫 계획부터 실패로 이어졌지만 그런데도 메트칼프 중장의 의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뼈아픈 손실에도 10월 24일 실4팀을 펄스 비행장으로 보내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4팀도 해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 없었던 해병대는 헬기를 타고 펄스 비행장으로 날아갔는데요. 레인저는 원래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에 착륙해 강습할 예정이었지만 항공 정찰로 활주로가 폐쇄된 걸 확인하고 저고도로 공수하기로 계획을 바꾸죠. 10월 25일 새벽 5시 C-130 수송기를 타고 온 레인저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에 뛰어내렸고 낙하산 앨본 BTR-60과 대공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에 레인저는 M67 무반동 총으로 반격했고 동시에 AC-130 건십이 포탄을 비처럼 퍼부어준 덕분에 얼마 있지도 않은 BTR-60과 대공포를 완파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병대의 작전도 무난히 수행됐는데요. 펄스 비행장으로 날아간 해병대는 대샤카 중기관총을 비롯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AH-1 코브라 공격 헬기가 어렵지 않게 격파했죠. 정신없이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인민혁명군은 한 차례 더 성가신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레인저와 해병대가 활약하는 사이 실팀이 침투한 거였습니다. 실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그레나다 자유라디오 방송국과 총독 관저로 날아갔는데요. 실팀은 스쿤경을 라디오 방송국으로 데려와 군부에 대한 선전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였죠. 그레나다 자유라디오 방송국은 저항 없이 점령했지만 뒤이어 장갑차를 대동해 쫓아온 인민혁명군의 공격당해 방송 장비를 파괴하고 퇴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실팀은 총독 관저에 침투하는 건 해냈지만 대공포 공격으로 위성통신 장비를 두고 내린 데다 장갑차를 대동한 인민혁명군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실팀은 AC-130의 지원으로 버텼지만 무전기 배터리가 동나면서 사령부와 교신할 방법이 없어졌는데요. 이때 한 대원이 수화기를 들어 전화망이 끊어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자신의 전화카드로 결제해 사령부와 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원 하나하나를 금값으로 여기는 미군은 당연히 실팀을 지원하기 위해 AH-1 2기와 블랙호크 1기를 출격시켰지만 대공포 사격으로 격추당해 5명이 전사했는데요. 실팀은 총독 관저에 갇힌 채로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꾸역꾸역 저항하는 인민혁명군이었지만 미국은 영혼까지 흔들어 놓기 위해 또 한 차례 정신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저 중 최정예인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포스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모는 헬기를 타고 육군본부와 리치먼드 힐 교도소를 습격했는데요. 육군본부에는 오스틴 장군을 포함한 고가치 표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리치먼드 힐 교도소에는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문제없이 점령해 오스틴 장군을 포함한 군부를 체포했지만 리치먼드 힐 교도소에는 착륙할 곳이 없었고 또 한 번 대공포에 블랙호크 1기가 격추당하는데요. 그래도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포스는 리치먼드 힐 교도소를 점령해 불법 투옥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점령한 레인저는 폐쇄되었던 활주로를 오전 10시까지 모두 정리했고 미 공수부대와 동카리브 국가기구 병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 없었던 인민혁명군은 얼마 있지도 않은 BTR-60 세대를 긁어모아 15시 반에 공격해왔지만 M67과 AC-130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나갔는데요. 이렇게 전세가 확실히 기울자 레인저는 트루블루 캠퍼스에 있는 미국인 의대생들을 구출하기로 정합니다. 이에 레인저는 지프를 타고 주변 지역을 장악해나갔고 이 과정에서 지프 한 대가 길을 잃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인민혁명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프를 격파해 4명의 레인저 대원을 사살했는데요. 안타까운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4명의 사상자로는 미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레인저는 작전대로 트루블루 캠퍼스를 확보하고 미국인 의대생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출하던 와중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전에 파악된 미국인 의대생의 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죠. 140명의 의대생을 구출했지만 그 외에는 그레나다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날 19시에는 해병대 250명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M60 전차를 타고 상륙해 총독 관저로 향하면서 그레나다에 7,000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는데요. 꾸역꾸역 미국의 의지와 군사력으로 침공을 이어간 것이죠. 하지만 미군도 본 게임에 앞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최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미 해군의 A7 공격기가 잘못된 위치로 공습해 정신병원에 있던 민간인 1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발생한 미군 전사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민간인은 그의 몇 배가 사망했는데요. 그런데도 병력은 굉장히 많이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방탄 장구류였죠. 미군은 베트남 전쟁부터 M69 방편조끼를 지급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였지만 권총에도 뚫릴 정도라 방탄복이라 할 순 없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듀퐁사에서 케블러를 개발하자 케블러를 여러 겹 싸서 만든 방탄장구인 파스짓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짓은 헬멧과 조끼 한 세트로 구성되고 헬멧과 조끼 모두 고위력 권총탄을 막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 덕에 첫날 수많은 미군을 살려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인민혁명군이 쓰는 PPS-H-41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AK나 SKS는 막지는 못했지만 부상 정도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사자를 줄이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신속한 후송 시스템이었는데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피부로 느낀 경험으로 미군의 부상자 헬기 후송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신속하게 후송된 부상자들은 빠른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렇듯 그레나다 침공은 미군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확인한 전쟁이기도 하나 상당한 민간인 피해를 낳기도 한 역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레나다 침공은 심지어 유엔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미군은 여러 명분을 앞세워 그레나다 침공을 개시했지만 유엔은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유엔의 결의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 세계의 경찰 행세하는 미국은 그런 종이에 쓰인 글을 신경도 쓰지 않아서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요. 미국인 의대생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물론 소수의 야당 의원은 이러한 침공을 비난했고 야당 의원 7명이 레이건을 탄핵하기 위해 결의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의안은 유엔의 결의안과 같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요. 그레나다 침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미국은 가장 주요한 명분인 미국인 의대생을 아직 전부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명분을 지켜내면서 침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